쨍!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칼질 소리도, 국 끓는 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강덕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집안 망신은 이렇게 내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 안에 든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울려 퍼진 짝 소리가 났습니다. 맑고 날카롭고 되돌릴 수 없는 소리. 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쉬는 걸 잊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강덕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우리 아들 애 맞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유세야? 예정일이 이상해.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로요. 낡은 코트를 입은 채로요. 그 자리에서 제 딸이 맞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오명숙입니다. 듣고도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설렁탕 끓는 소리가 냄새가 멀리서 아득하게 전해옵니다. 저는 그 냄새와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던 가마솥의 울음.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렇게 뼈를 고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 위에 뜬 기름막처럼 쌓인 게 이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요. 왜냐고요? 저는 어릴 적 봤습니다. 돈을 티내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공손하던 이웃이 어떻게 비굴해지는지, 친구였던 사람이 어떻게 거리를 두는지, 뭔가 목적을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평생 낡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고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참 검소하게 사신다고 했습니다. 검소함이 아니었습니다.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 안에서 저는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1년 전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어깨가 유난히 가늘어 보였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 위로 베일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손이 차가웠던 걸까요? 너무 예쁘다. 기쁨의 눈물이 나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 쪽 하객들이 많았습니다. 40년 전통 강가설렁탕이라는 이름은 이 동네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반듯한 가게, 성실한 집안, 아들도 착하다는 소문. 저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고생하지 않겠구나. 든든한 집으로 시집갔구나. 하지만 그날 저는 놓쳤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강덕희라는 사람의 눈빛을요. 딸을 훑어보던 그 시선에 묻어있던 것이 축복이 아니라 평가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엄마, 나 괜찮아. 서연이의 전화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밝은 척 하는데 그 밝음 뒤에 뭔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댁은 어때? 응, 다들 좋으셔. 근데 설렁탕집이라 좀 바빠. 많이 힘들어? 바쁘다고? 그래, 시댁 일이니 내가 도우는 게 맞는 거지. 그래도 너무 힘들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 엄마는 걱정 마. 내가 잘하고 있어. 괜찮다는 말. 저는 그 단어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입에 달고 살았던 주문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겠지 하고요. 저도 처음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집안 사람들이니 잘 지내겠지라고. 하지만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괜찮아는 대부분 괜찮지 않아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석 달째. 엄마, 나 애기 생겼어. 뭐? 응. 근데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돼. 목소리에 기쁨보다 긴장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응. 근데 엄마, 나 좀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있던 떨림 같은 것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낡은 코트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자꾸 다른 데로 향했습니다. 강가 설렁탕 쪽으로요. 그냥 지나가다 한번 봐야지. 오늘따라 우리 서연이가 너무 보고 싶네. 스스로에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의 전화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엄마, 나 괜찮아라고 했을 때 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 9시 반, 설렁탕집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후루룩 국물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쨍한 마치 유리에 손톱을 긁는 것 같은 소리. 서연아, 거기 파 좀 더 썰어. 손님 밀린다. 저는 주방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딸을, 김이 자욱한 주방 안에서 파를 썰고 있는 딸을, 서연이의 얼굴이 온통 붉었습니다. 김 때문인지,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강덕희,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또 왜 그래? 설렁탕집 며느리가 김 좀 맞았다고 쓰러질 거야? 딸이 배를 감쌌습니다. 아주 짧게, 본능적으로.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뜨거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강덕희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크게 주방 밖 손님들에게도 들리도록요. 나는 우리 며느리 참 착해서 좋아. 반찬은 주는 대로 다 받아가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못 사는 집딸이라 그런가. 그 말 뒤에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그래서 탈이야. 사람이 거절을 할 줄 알아야지. 주방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무언가가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착하다는 말 뒤에 숨은 건 만만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 뒤에 숨은 건 거절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평생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는 참 착하지. 뭐 시켜도 안 된다는 소리가 없어. 그 말들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저는 30살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딸이 똑같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2번 테이블 특 설렁탕 빨리. 강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이 뜨거운 뚝배기를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 떨림이 단순히 뜨거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임신했다고 유세냐? 옆집 며느리는 배 남산만 해도 일만 잘해. 강덕희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말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뺨을 감싸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처럼 보였을 겁니다. 설렁탕 한 그릇 먹으러 온 손님쯤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봤습니다. 딸이 맞는 걸, 모욕당하는 걸, 깨지는 걸, 그리고 아무도 딸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주방 직원 한 명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머리가 반쯤 센 중년 여자였습니다. 앞치마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춘자.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요.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뒤돌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발바닥에 쇳덩이가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왜 몰랐을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딸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딸이 괜찮아라고 대답했을 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몰랐던 걸까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티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그 겸손함이, 검소함이 지금 딸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외관은 허름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금이 간 화분. 하지만 이 집 안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둔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몇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건물 주소 서울특별시 구동 123-4, 임대인 오명숙, 임차인 강가설렁탕 대표 강덕희, 계약 기간 2020년 3월 1일, 2025년 2월 28일, 월 임대료 450만 원. 저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본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건물 안에서 제 딸이 맞았으니까요. 제 땅 위에서, 제 건물 안에서, 제가 임대해준 공간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물들의 서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상가 건물들이요. 모두 합치면 5채였습니다.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게는 못 살아도 편하게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고스란히 쌓아뒀습니다. 왜냐고요? 돈은 티내는 순간부터 무너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릴 적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명수가 돈이라는 게 말이다. 있다고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이 달라붙는다. 친척이라고,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모두 손을 벌려 사람을 잃는다. 명심해. 그럼 어떻게 해요? 숨겨라. 아무도 모르게. 그게 너를 지키는 방법이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지켰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재래시장을 다니고 머리를 질끈 묶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검소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검소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어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말해줄걸. 차라리 딸에게 전부 이야기해줄걸. 엄마가 건물주라고, 그 설렁탕집 건물도 엄마 거라고. 그랬다면 달라졌을까요? 딸이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더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알았다면 강덕희는 더 교묘하게 딸을 이용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더 단단히 묶어뒀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아니,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핑계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이 자욱한 주방 안에서 팔을 썰던 딸. 뜨거운 뚝배기를 들다가 떨어뜨린 딸. 뺨을 맞고도 고개를 들지 못하던 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딸.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넘쳤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딸을 지킬 것인가?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썼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오늘이 2024년 12월입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설렁탕은 오래 끓이면 맑아진다지. 잠시 멈추고 사람은 오래 보면 더 선명해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서연 씨 어머니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가 설렁탕에서 일하는 김춘자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방 앞에 계셨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춘자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며느님은 며느님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설렁탕집에서 저녁 장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쯤 딸은 또 뜨거운 주방 안에서 일하고 있겠죠. 손이 데이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배가 당기면서도 하지만 이제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석 달. 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서랍 맨 위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뚝배기는 깨졌지만 이제 다시 끓여야 할 것들이 있어. 김춘자를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춘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왜 전화드렸는지 아시죠? 네, 알 것 같습니다. 서연 씨는 제 딸 같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들인가요? 김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니까 일 좀 돕는 거겠지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없고 밥 먹는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임신했는데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세워놓고 김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도 오래 일했지만 그렇게 사람 갉아먹는 말은 처음 봤어요. 칭찬인 척하면서 찢어요. 웃으면서 모욕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웃고요. 제 손이 컵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나요? CCTV 있어요. 주방 안에. 근데 사장님만 볼 수 있어요. 그럼 기록은요? 출퇴근 기록 없어요. 서연 씨는 직원도 아니니까. 급여도 안 나가고. 그냥 며느리니까 일 돕는 거라고 하면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서연 씨가 최근 많이 이상해요. 눈빛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사해. 이사? 갑자기 왜?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멀리 산다고 아침에 오는데 시간 걸린다고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시댁 근처, 걸어서 5분 거리.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걸어서 5분. 그건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서연아. 응? 너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괜찮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김춘자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서연 씨가 새벽 5시에 나와요. 매일. 5시요? 네. 가게 문 열기 전에 청소하고 육수 준비하고 그리고 밤 10시에 퇴근해요. 하루 17시간. 임신한 몸으로. 그리고 일요일에도 나와요. 쉬는 날 없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김춘자 씨. 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어느 날 저는 또 설렁탕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서요. 주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강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배 남산만 해도 일하더라. 서연이가 뭔가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는 배가 작아서 그런가? 일도 작게 하네. 주방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강덕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관중 앞에서 딸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중들은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2주 후 김춘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심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가 점심 드시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그만 먹으래요. 뭐라고요? 그만 처먹어. 배 나왔어 그러셨어요. 주방 한복판에서요. 전화 너머로 김춘자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연 씨가 임신 중이잖아요. 당연히 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서연이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다시 일하러 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다니. 임신한 딸에게. 그날 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상해. 숨을 못 쉬겠어. 뭐, 지금 어디야? 집, 집에 있는데. 가슴이 막혀. 손이 떨려. 공황이었습니다. 서연아, 천천히 숨 쉬어봐.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안 돼, 안 돼.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119 불러. 지금 당장.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춘자가 또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사모님, 여기 작은 며느리 있었어요. 시동생 부인. 못 버티고 나갔어요. 작년에. 김춘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며느리도 서연 씨처럼 착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다 받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손목을 그었대요. 뭐라고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살았는데 그 후로 시동생이 선언했대요. 이 집 안 간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연 끊었어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딸만 남은 겁니다. 딸만 그 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열었을 때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애가. 엄마. 딸이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딸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죽고 싶어? 그 말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요즘 매일 그런 생각해. 이러다 죽겠다가 아니라 그냥 죽고 싶다고.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나 이상한가 봐. 계단 보면 뛰어내리고 싶고 차 보면 뛰어들고 싶고. 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김춘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가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남편분이 겨우 붙잡았어요. 팔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대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연이가 다쳤어요? 몸은 괜찮은데. 사모님, 서연 씨 눈빛이 정말 이상해요. 마치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세금 납부 기록, 건물 관리 내역, 그리고 새로운 파일들도 추가했습니다. 김춘자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것들이었습니다. 근무 시간 기록, 폭언 목격담, CCTV 화면 캡처, 모두 증거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계약 만료일 2025년 2월 28일. 오늘이 2025년 1월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갱신 조건, 임대료 3개월 연체 10월, 11월, 12월, 무단 증축 주방 확장 공사 마이너스 허가 미신청, 소음 민원 새벽 오시 작업, 임대인 통보 없이 간판 교체, 하나하나가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위를 불렀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문재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재호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남편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서연이한테는 남편이고 어머니한테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문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다면서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죽고 싶다는 말을 매일 하는 게 실수예요? 문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 그건 서연이가 예민해서 예민한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만 처먹으래요. 임신한 며느리한테요.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예요? 문재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전 중간에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방관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는 남편이 필요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명숙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럼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계약 좀 봐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계약이네요. 상가 건물 이거 명숙 씨 건물이잖아요. 네. 계약 갱신을 안 하려고요. 왜요? 임대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3개월 연체, 무단 증축, 소음 민원. 변호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면 갱신 거부 사유가 충분해요. 그럼 계약 만료일에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통보문 작성해 주세요. 언제 보낼 건데요? 2월 1일자로.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료 한 달 전이면 이사 준비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40년 가게라면서요. 단골도 많고 위치도 좋고 갑자기 나가면 무너지겠죠. 어느 날 저는 설렁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으로요. 낡은 코트, 장바구니, 묶은 머리. 여전히 동네 아줌마처럼 보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설렁탕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딸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강덕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친절했습니다. 상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파 왜 이렇게 썰었어? 너무 굽잖아. 죄송해요. 아니, 미안해할 일이 아니고. 다시 썰어. 네. 잠시 후 강덕희가 다시 홀로 나왔습니다. 웃으며 손님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맛있으세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맛있어요. 며느리 복 많으시겠어요. 강덕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뭐려. 나는 부담 주기 싫은데 며느리가 워낙 착해서 다 받아가네요. 웃으면서 칼질하는 사람. 저는 그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강덕희는 이중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좋은 시어머니, 안에서는 폭군. 그리고 그 경계선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렁탕을 다 먹고 계산하러 갔습니다. 카운터에 강덕희가 있었습니다. 10,000원입니다. 저는 돈을 내밀며 주방을 힐끗 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인 채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엄마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 중 하나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딸의 눈에 담긴 것을, 텅 빈 눈빛을요. 그날 밤 저는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계약서, 연체 기록, 위반 사항, 증언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보문을 읽었습니다. 계약 갱신 거부 통보, 임대인 오명숙, 임차인 강가설렁탕 대표 강덕희, 하기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합니다. 임대료 3개월 연체, 무단 증축, 반복적 소음 민원, 임대인 통보 없는 시설 변경, 계약 만료일 2025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명숙, 또박또박, 2월 1일, 설렁탕집은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주방에서는 칼질 소리, 국 끓는 소리, 강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12번 테이블. 네. 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강덕희가 저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는 봉투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덕희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오명숙입니다. 이 건물 주인이고요. 강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계약 갱신 거부 통보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덕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2월 28일까지 나가주세요. 계약에 따라서요.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돈이 왜 이 서류를? 강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건물주입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임대료 3개월 연체하셨고, 무단 증축하셨고, 소음 민원도 여러 건 있었어요. 강덕희는 너무 놀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법원에서 하세요. 이해 있으시면. 저는 돌아섰습니다. 주방 쪽을 봤습니다.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자. 그날 설렁탕 집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덕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 가게를 어떻게 한 달 만에 나가라는 거예요? 사돈, 이게 무슨... 손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나중에 이야기할게. 일단 나가자. 저는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강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설렁탕 집에서 멀어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라는 걸. 이제 저는 더 이상 조용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는 건물주였습니다. 그날 이후 설렁탕 집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강가 설렁탕 나간대. 건물주가 갱신 안 해줬대. 40년 가게가 한 달 만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덕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동네 이장님을 통해 압력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체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무단 증축은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서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건물주였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문재호가 집에 찾아온 건 통보 3일 후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장모님,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혔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문재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편하게 말하세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게를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재호 씨,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문재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원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요? 당신 아내가 무너지는데 원래라니. 저도 힘들었어요. 문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에요. 아들이기 전에. 그걸 언제 깨달을 건가요? 문재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엄마를 저버릴 순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문재호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평생 중간에 서 있을 거라는 걸. 그럼 선택하세요. 네. 당신 어머니를 지킬 건지, 당신 아내를 지킬 건지. 문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재호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문재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강덕희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서 있던 그 주방에. 엄마. 재호야. 강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떡하니? 가게 나가면 어떡해? 문재호는 처음 봤습니다. 무너진 어머니를. 항상 단단했던 어머니가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을. 엄마, 괜찮아요. 다른 자리 구하면 되죠. 40년이야, 40년. 여기 단골들, 여기 추억이 다 어떡해. 강덕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문재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그는 어머니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덕희와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강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알고 계셨군요. 네, 심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강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 엄마가 사과하는 거예요. 제발, 문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강덕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이한테 뭐라고 하셨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전에요.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에, 뚝배기 깨뜨리기 전에 하루 17시간 일 시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처먹어. 우리 아들 애 맞는지도 모르겠다. 설렁탕집 며느리가 김 좀 맞았다고 쓰러질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랑이었다고 할 건가요? 저는 그냥 더 잘하라고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딸이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매일 당신 집에서 일하면서 강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모욕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임신한 몸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 시키면서 몰랐다고요? 장모님, 문재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재호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재호야, 너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문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몰랐어요. 엄마가 서연이한테 그렇게까지 했는지. 저는 그냥 엄마가 좀 까칠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재호야.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강덕희가 아들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마저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전 이제 남편이에요. 문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2월 28일 설렁탕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삿짐 차가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40년 된 가마솥, 오래된 테이블, 낡은 의자, 하나씩 나갔습니다. 강덕희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빈 홀, 텅 빈 주방, 불 꺼진 간판. 그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간판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40년의 역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힘들었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부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혼자 산책했어. 그래. 어땠어? 응. 좋았어. 하늘이 예쁘더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늘이 예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딸이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산부인과 검진 날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뛰는 심장.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서연이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동안 아기는 꿋꿋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이 아이 덕분에 버텼어. 이 아이가 있어서 나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딸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살려줘서. 뱃속의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명은 기적이라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작은 생명은 엄마를 살렸습니다. 뱃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자라며 엄마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힘으로 버텼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았던 그 순간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왔던 그 밤에도 배를 감싸며 버텼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약해서. 딸이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너 지킬게. 행복하게 키울게.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킬 거야. 할머니도 있잖아. 세 세대의 여자가 그렇게 서로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코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풀었습니다.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좋은 코트, 깔끔한 구두, 품위 있는 가방.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숨겨뒀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완전 달라 보여. 너무 멋있어. 그래? 응. 원래 이렇게 예뻤어?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젊고 예뻤지. 사실 변한 건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감출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평생 입었던 갑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진짜 힘은 숨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쓰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검소함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서는 법을.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집을 떠나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넓은 거실, 밝은 방, 큰 창문.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다. 서연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응. 여기서는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숨 막히는 일 없을 거야. 아기 방도 꾸몄습니다. 노란색 벽지, 핑크빛 작은 아기 침대, 부드러운 이불, 모비를 달았습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작은 별들. 서연이가 방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아기 행복할 거 맞지? 그럼, 당연하지.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너도 아기도. 옷장도 새로 샀습니다. 예쁜 아기 옷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양말, 부드러운 내, 귀여운 우주복. 딸이 하나하나 만지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귀여워. 그치? 엄마가 골랐어. 엄마 센스 좋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녁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서연아,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좋아. 엄마가 만들어줄게.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치즈도 듬뿍 넣었습니다. 딸이 한 젓가락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서. 딸이 울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거기서 그만 처먹어라는 말 듣고 밥 먹을 때마다 죄책감 들었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 듣는 일 없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많이 먹어. 응. 딸은 떡볶이를 한 젓가락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고소한 계란말이, 신선한 과일. 딸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맛있게 먹는 모습. 엄마, 이거 맛있어. 더 줘.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아기도 영양 챙겨야지. 딸의 뺨에 살이 올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밥 한 끼를 편하게 먹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숨기며 살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사람들이 달라붙을까봐, 이용당할까봐.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얼마나 하실 건데요? 매달 500만 원씩이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기 후원이신가요? 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성함이 오명숙이요.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티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매달 반찬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지킨다. 그게 제 새로운 모토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제 딸, 제 손녀. 그들을 먼저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말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잃는다. 돈을 티내면 사람을 잃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숨기느라 정작 중요한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걸. 이제는 달랐습니다. 돈은 필요한 곳에 쓰는 것.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은 내 가족이라는 것. 어느 날 문재호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장모님, 어서 와요. 그는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딸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재호 씨가 왔는데. 딸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날게.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아. 응. 미안해. 진심이야. 뭐가?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야. 응?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나 이혼은 안 할 거야. 나도.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안 가. 내 엄마도 안 만나. 서연아, 이건 협상이 아니야. 통보야. 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해진 딸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봐. 우리 딸. 서연이가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울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녀.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봤습니다. 이름 지었어? 응. 나은이. 나은이,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담긴 이름. 우리 나은이, 행복하고 당당하자. 저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웃음이 많은 아기였습니다. 서연이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 그래. 응.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해도 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은이가 돌이 지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 생각해 본 적 없어. 가게 하나 내줄까? 딸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가게? 응. 엄마가 가진 건물 중에 괜찮은 자리 있어. 작은 식당 하나 충분히 낼 수 있어. 엄마, 딸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심이야. 근데, 응? 이번엔 내가 내 힘으로 할게. 저는 놀랐습니다. 혼자? 응. 아기 키우면서 천천히. 엄마한테 받으면 또 빚진 것 같을 것 같아. 서연아, 엄마가 주는 건데 무슨 빚이야. 알아. 근데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서고 싶어.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제 딸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걸. 알았어. 그럼 엄마는 응원할게. 응. 고마워, 엄마.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주방을 꾸몄습니다. 모두 딸 혼자 힘으로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원한 거였으니까요. 개업날이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영국밥, 꽃 화분을 보냈습니다.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응원합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은 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첫 손님은 엄마가 해야지.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국밥 하나요. 네. 딸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 하얀 밥, 신선한 고명. 저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진짜? 응. 엄마가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 맛있어. 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구수했습니다. 진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딸이 직접 우려낸 국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뼈를 고아 만든 국물. 40년 전통은 아니지만 정성이 담긴 국물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레시피 어떻게 만들었어? 응, 인터넷도 보고 요리책도 보고 그리고 엄마가 해주신 국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그래? 응, 엄마 국물이 제일 맛있었거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은 제 국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데 유모차가 보였습니다. 나은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은이 좀 봐줄 수 있어? 가게 정리하고 갈게. 그래. 천천히 해. 저는 유모차를 밀며 동네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미. 응, 할머니 여기 있어. 나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할 겁니다. 제가 지켜줄 테니까요. 딸도 지켜주고, 손녀도 지켜주고. 이제 저는 숨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써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은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도 나은이 좋아. 저는 손녀를 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아이들과 노는 사람.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이는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깨진 건 뚝배기가 아니었다. 냄비를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깨진 건 나를 묶고 있던 두려움이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틈 사이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불을 껐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설렁탕은 오래 끓여야 맑아지지만 사람은 깨져야 강해진다는 걸.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와 나은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따뜻했습니다. 서영국밥은 동네 맛집이 되었습니다. 줄을 서서 먹는 집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왔습니다. SNS에 퍼졌습니다. 여기 국물 진짜 깊어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세요. 아기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리뷰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새벽 일어나 국물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천천히. 40년 전통은 아니지만 진심을 담아서. 어느 날 낯익은 사람이 왔습니다. 문재호였습니다. 한 그릇 주세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국밥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따뜻하게. 문재호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서연아. 네. 미안해. 그때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문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은이는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래. 다행이다. 그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는 길에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나은이 보러 가도 될까?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진짜로.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고 딸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을 봤습니다. 서영국밥. 40년 전통은 아니지만 진심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나은이가 제품에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설렁탕은 오래 끓여야 맛있지만 인생은 다시 끓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맛있는 국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끓인 것이라는 걸.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